한덕수 고액 고문료가 이게 그냥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4년간 약 18억 원. 그것만 다른 걸 다 빼고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덕수의 재산은 약 7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 재산이 어디 있더라 하고 다 뒤져가지고 공식으로 발표를 할 거예요. 총리 이제 인준 관련해서 이제 국회 제출을 해야 되겠지. 내 재산이 얼마라고? 한 70억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아무튼 고액 고문료 논란에 뭐 그런 게 중요해. 경륜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이제 어떤 논란이랄까 도덕성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덕수 인준해달라고 언론 플레이 하는 거죠. 근데 언론 플레이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였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 주자라고 하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자가 그 마지막 총리,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총리 이후에 정말 칩거 생활을 했다면, 그쵸.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무런 어떤 사회생활 없이 칩거 생활 하다가 발탁된 거라면은 우리 입장에서 뭔가 거부하기는 힘들겠지만 꾸준하게 경제 생활을 했는데 하필이면 법조인도 아닌 사람이 그 대형 법률사무소에서 고액 수임료를 받고 뭔가 활동을 했다? 근데 특히나 유명한 그 법률사무소잖아요. 그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진출하는 걸 많이 도와주는 걸로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강제징용 일본 측 대리인이 김현장이잖아요. 예. 그냥 매국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지금 일본만 대리한 게 아니고 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무리 변호라고 하는 것이 뭐 국적인의 흉악범도 해야 된다 그러지만 한국 기업이 그러니까 법률 기업이 일본 측 대리하는 건 좀 너무 심하잖아. 예. 외환은행은 어떻고요? 론스타 측 대리인 아니야 또.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 론스타나 일본 대리나 일본 대리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에 겉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 한덕수 후보자가 거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의심할 수도 있는데 저는 훨씬 더 강력하게 의심하는 게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행정 관료였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그 재경 쪽, 기획 예산 쪽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은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대기업들한테 가장 큰 수요가 큰 게 공정위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위 관련된 이슈에서 하나만 걸리면 벌금이 수백만 원, 수천억이 나오기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그 법률 대행 그 로펌에다가 100억, 200억 정도 주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공정위 그 관련된 단속만 막아줘도 자기한테 오는 이익이 엄청 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러니까는 숨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의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독수를 괜히 내려다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 4년 동안 18억 줬을 리는 없잖아. 그래서 김현장으로부터 4년간 18억 고문료를 받아서 이것만 받은 건 아니고 이따가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4년 18억에 그것도 변호사도 아닌 자가 법률 로펌에서 이 정도 받았다고 하는 건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위 말하면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국가 최고위직을 한 사람이야.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예. 근데 사기업을 위해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검증해야 될 지점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본인이 지금 매국노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오해를 벗으려면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본인이 공개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등학생 과제와 일기장도 터는 세상에 총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그럼요. 매국노 오해를 받는데 본인이 어떻게 참습니까? 밝히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 총리를 그만둔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를 합니다. 그치. 무슨 연구소 같은 거 하나 사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국가 미래 비전을 연구한다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이분은 김현장에 있다가 공직 그만두고 또 김현장 들어간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거 이해 충돌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실제로 고액 수임료 많이 받아서 낙마한 사람이 있어요. 박근혜 때. 안대희가 5개월 동안 16억 벌어서 낙마했어요. 그 중간에 그만뒀다고. 5개월 16억은 정말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는 예. 법률가가 아니라서 안대희는 정관이에요. 예. 전관이라고. 황교안도 정관인데 황교안은 임명됐지. 물론 기간 차이가 있어.
지금 안대인은 5개월이고 황교안은 지금 16개월인가 그럴 거야. 예. 그러니까 황교안은 한 달에 1억씩 벌었고요. 지금 안대인은 5개월에 16억이면 계산 빨리 한번 해봐요. 한 달에 얼마 근데 벌었는지. 이제 그 5개월에 16억에서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연봉 1억이다고 하면 실수령액은 한 7천에서 6,500에서 7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봉 1억이라고 해도 실수령액은 그것보다 훨씬 작은데 로펌에서 지급한 돈은 세금을 떼고 준 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세금을 로펌에서 대신 내주기 때문에 실수령액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실수령액이 16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을 보면 안 되는 거죠. 2배 봐야겠네. 그렇죠. 근데 정말 이렇게 정부 고위직을 했던 사람들 전관 예우를 못하도록 정말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은 아까 우리 야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뭐 총리까지 하셨던 분이면 정말 은퇴를 해서 정말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하고 좀 봉사를 하고 기여를 하면 좋을 텐데 그 총리를 퇴임하신 이후에 정말 사적인 이익을 정말 많이 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은 국무총리라고 하는 최고위직을 마치고 이런 기업에 들어가서 고문료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낙마 사유라니까요. 이해 충돌이라고. 굳이 말하자면 로비스트. 우리나라는 로비스트가 불법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자, 불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지금 현재 10년 전에 재산 40억, 지금 현재 70억 예상돼요. 대략적으로. 이자가 최저임금은 반대한다니 참. 최저임금 너무 올리면 고용노동자가 모두가 진대. 닥치시오. 정부 개입은 최소한에 그치한다는 게 원칙이. 이렇게 뻔뻔한데 이따가 다시 2부 말미에 최저임금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근데 전 진짜 뻔뻔하다고 생각이 들고 쭉 더 가면 한덕수는요. 박정희 정부 때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때 이제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으로 공직을 마치는데 실제로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올라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주미 한국 대사가 돼. 박근혜 정부 때는 무역협회장이 돼.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공직을 못 맡았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모든 정부에서 공직을 다 맡았는데 박정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만 감투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갖다 쓰기엔 참 좋았던 인간이죠. 한번 세탁이 됐다고 느끼는 건가요? 아니 문재인 정부를 갈라치기 위해서 나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 같은 소리 하면서 내가 배신한 문재인 정부는 나쁘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오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한덕수를 바지로 내세운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지. 대단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금. 아니 근데 10년 전 나이를 봐도 이미 정년 퇴임할 나이인데 거기에서 지금 10살이 늘어서 이제 70대 중반 정도 된 거잖아요. 근데 재산이 2배가 됐어. 이게 우리나라에서 과연 정상적으로 재산을 불렸을 때 가능한 것인가?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이 납득이 안 되게 늘어나는. 아까 그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무총리나 국정원장,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이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 회사에 들어가서 검사든 판사든 무슨 뭐 국무총리 출신이든 국정원장 출신이든 다 스카우트하는 건 다 정관예우예요. 그 자체가 정관예우라고. 그 정관예우가 공직자 다시 임명하는데 결격 사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다시는 그걸 못하게 만들어야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안대희 같은 사람도 물러났던 거예요. 정관예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런 고위층들이 은퇴한 이후에 다시 이제 사회적 역할을 맡겼는데 갑자기 재산이 엄청 늘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 막 그 스타트업에 그냥 그 좋은 취지로 투자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막 주식 평가액이 막 수백억이 뛰었다. 그런 케이스를 좀 보고 싶어요.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예. 꼭 뭔가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그러면 뭐 로펌에 들어가가지고 수임료 받고 자문하고 뭐 자문료 받았다 뭐 이런 이사하고. 식으로밖에 예. 없으니까. 자, 그런데 한 그 전직 언론인이 SNS에 쓴 글이 되게 화제가 됐죠.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어주십시오. 1995년 유종근 전북지사였을 때 전북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전북 출신인 당시 한덕수 상공부 국장을 찾아가 도움을 부탁을 했으나 나는 전북 출신이 아니니 앞으로 절대 나를 찾아오지 마라 라고 냉대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1996년 YS 정권 말기 특허청장에 임명됐을 때에는 언론이 그의 출신지를 전북으로 쓰자 해당 언론사에 일일이 연락을 해서 자신의 본적이 서울이라며 정정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1995년이면 김영삼 때예요. 자, 김대중 정부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 자,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3월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발탁된 한덕수. 전주가 고향이며 초등학교 일부도 전주에서 다닌 전북 출신이라는 요지의 팩스를 자신이 직접 각 언론사에 보냈다. 이 사람 전주에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서울 올라간 거예요. 예. 제가 나주에서 광주로 올라간 것처럼. 근데 내가 이런 거지. 난 나주 출신이 아니요. 난 서울 출신인데요. 말투도 서울 말이잖아요. 서울 사람이네. 에이, 정말 이 양반 캐릭터 대단하신데. 그리고 하나 더. 이거 진짜 우리가 분노했던 건데. 네. 노무현 대통령 관련. 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당시 주미대사 한덕수가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다. 노 대통령 밑에서 요직을 6번이나 맡았고 무엇보다 마지막 총리까지 지냈지만 이 인간 쓰레기네요, 진짜. 후레자식이네요. 이 부분이 가장 좀 열받아요. 너무 심하지 않아요? 네. 실제로 그 당시 이명박 지하잖아요. 이명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거기에 나타나면 찍힐까 봐. 그러니까 김영삼 때는 난 전라도 출신 아니요. 나는 본 적이 서울이요. 일일이 전화 돌려서까지 정정했던 자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니까 나는 전주 출신이요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자기를 국무총리 만들어준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장에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쓰레기를 에이, 그냥 진짜 돈 주고 자리 앉혀준다고 하면은 그냥 급에 상관없이 다 달려드는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국힘당의 능력인 것 같아요. 이런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수집하는 것이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를. 우리 채들이 말이 세지고 있어. 아, 죄송합니다. 아니, 좋아요, 좋아. 좋아, 내가 좋아. 칭찬을 의미해서. 삐 하는 거 아닌가요? 아휴. 이런 사람이고 아마 이런 것들이 더 발굴될 겁니다. 네. 이걸 이제 기회주의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자기 소신껏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눈치 봐가면서 그러니까 무색무취해서 무서우면 무서운 대로 난 전라도 출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난 전라도 출신이 아니다. 경경경경경 막 이렇게 되뇌이다가 김대중 정부 난 전라도 출신 경경경경 뭐 이런 사실 이건 무색무취가 아니죠. 철저하게 기회주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무색무취처럼 보이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꾸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나라 어른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우리나라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사람 앞에서 바지 벗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자랑스럽게 그냥 바지를 내리는 거야. 이게 진짜 청년 청소년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예. 자, 그런데 윤석열은 한덕수에 대해서 잘 좀 판단해달라. 그러니까 뭐 거짓 발사기 같은 걸 하나 내놓고 잘 좀 봐주세요. 이게 사실은 총리 후보자 낙마시키는 건 민주당이 몫이라기보다는 언론의 몫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위 관료를 지낸 자가 아까 말한 뭐 인성 쓰레기인 건 빼고 이 자가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하고 이해충돌의 소지가 심하게 있다면 언론이 대대적으로 이틀만 기사 쓰면 사퇴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언론사 기자들한테 좀 잘 좀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거. 그 행위 자체. 아유 씨, 하기야. 그놈이지. 윤석열은 더 한덕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아니 저는 평소에도 거지도 발사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정도 총리까지 하고 이렇게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그냥 매국노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한덕수가 4월 1일 날 S51 사회이사직을 사퇴했어요. S51 사회이사직을 사퇴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달 667만 원을 받았대요. 사회이사로. 근데 이사회 참석비 매번 200만 원 별도야. 그러면 이사회가 얼마나 한 번씩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것도 대단한 능력이지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건 껌이었겠지만. 그러니까 뭐 S5L처럼 이제 큰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사회이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유명인들 어떤 사회적으로 이제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을 사회이사로 이렇게
임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나 이렇게 뭔가 꿀보직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출근도 안 하고 600만 원이 넘는다면은 보통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나처럼 기회주의적으로 모든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고위직을 지낸 사람은 뭐 4년 동안 뭐 한 군데서만 18억 이상씩 받아도 젊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10,000원 넘으면 안 돼. 이런 자가 국무총리를 하니 대한민국 사회가 간단히 말하면 이자가 존재함으로써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양극화가 되는 겁니다. 난 돈 벌어도 되고 니들은 너무 많이 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주제처럼 한덕수나 윤석열이 내세우는 공직자 후보들 모든 기준은 딱 조국만큼만. 그렇죠. 조국 장관 그때 여러분들 막 지금도 치가 떨릴 정도로 조국 장관 법무부 장관 내정됐다고 하는 순간부터 새벽 3시까지 올라오던 단독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날 방송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단독이 어디서 뜰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조국 이름으로 검색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110만 건 정도가 보도가 됐다고 하잖아요. 네. 딱 그만큼 우리가 검증을 해드리려고 그래.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한덕수의 부인 최아영 씨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또 아영이 언니를 좀 파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많이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코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다시피 TMI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덕수가 서울대 경제학과 67학번입니다. 67학번. 4학년 때 행시 합격을 해요. 근데 절친이 누군가 하면 정운찬 전 총리입니다. 굉장히 짱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운찬의 소개로 지금의 부인 최아영 씨를 만나게 됩니다. 자, 고만고만은 그들만의 카르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운찬이 누구냐? 국민대 박사과정 그 동기생 김건희와 국민대 박사과정 동기생으로부터 제보에 의하면 김건희와 정운찬 전 총리가 아주 다정하게 전화 통화를 나누는 사이라는 제보가 있었던 적이 있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보세요. 보세요. 세상 시각을 그렇게 살지 마. 오빠네 그러면서 했겠지. 아니 그 어르신을 대화를. 모셔야지. 이거 오빠라고 하면 됩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그렇지만 또 최근에 어떤 경찰 특공대 견을 보고 얘기한 예. 말에 의하면 어머 귀여우니까 데리고 가서 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예. 그 스탠스로 봤을 때 귀여우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가 이 최하영 씨를 굉장히 롤모델로 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인 최하영 씨는 서울대 미대 응용미술학과 출신인데 이분이 또 취미로 사주와 관상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주 관상을 공부를 하게 된 계기 막 이런 것도 이 한덕수가 처음에는 승진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됐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걸 직접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뒤로 갈수록 관윤이 트이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기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조언을 해주는. 아, 그 정도로. 최하영 씨가? 네. 아.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분이 50년대 초반생이거든요. 아, 그러면 나이를 봤을 처음에는 때? 신랑을 내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아니, 배웠구나. 지금 한덕수랑 거의 나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살 많거나 동갑이거나. 네.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 나이대 이름치고는 최아영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세련됐잖아요. 그렇죠. 개명 의심합니다. 네, 여기서 개명 의심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저 둘째 이모 이름이 상남이, 셋째 이모가 판순이 이렇습니다. 이분들 개명하면 이제 뭐 은지, 아영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최아영으로 검색을 해봐도 최근에 했던 게 2006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마피셜이고요. 재밌는 거는 남편이 승진을 할 때마다 나는 예지몽을 꾼다. 이런 게 있어요. 신기가 있구나. 네, 이게 봤을 때 굉장히 우리 건희 언니랑 통하죠. 통하네. 네. 뭔가 클래식 틀어놓고 진짜 통하는 거 있어. 예. 진짜 통하는 거. 한덕수가 10년 전에 그 무역협회장 할 때 아까 말한 박근혜 정부 때 예. 같아요. 음. 부인 최하연 작가의 첫 개인전이 열립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하고 거의 병행이론이야. 부인이 또 작가라고 또 전시회 열면요. 품맛이 서로 해주는 여기 거지. 관련된 기업들
협찬 엄청 했을 거야. 그렇죠. 그림 한 점에 또 뭐 몇백만 원 받고 팔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또 비자금 부인들이 마련하고. 이런 갤러리 하고 그림 그리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당시에 서울대 미대를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실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림 보면은 그림이 좀 제 눈에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새날씩 갈라치기. 그럼 최혜영 작가가 김건희보다 낫다. 그렇죠. 아. 그런데 여기 예지몽이 되게 웃겨요. 하나는 지금 부부가 꿈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갔는데 공중에서 헬리콥터가 나타나더니 조종사가 권총으로 자기들을 막 쐈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해몽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권총이 권세권을 상징을 한다. 권세권 제가 쓰는 권성이에요. 그게 권세권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권세를 잡을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이때 민간인 신분으로 있던 남편이 갑자기 국무조정실장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나의 꿈은 맞는다 이제 이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이후에 스카이 콩콩을 타고 깡총깡총 꿈을 띄고 난 다음에 남편이 부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됐을 때는 무슨 꿈을 꿨냐면 컴컴한 지하에 거미줄 같은 미로를 막 헤매고 있는데 정신없이 막 헤매다 보는데 저쪽에서 빛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 그 맨홀 뚜껑 사이로 빛이 새어드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이 뚜껑을 막 밀어냈더니 남편이 총리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역협회장이 될 때는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잠옷바람으로 자신의 침실에 들어오는 장면을 딱 꾸고 난 다음에 갑시다 무역협회장. 자 마지막에 이게 이제 신문로에 있는 집을 살 때 얘기인데 집 계약을 앞두고 집이 물에 잠겨서 물바다가 되는 꿈을 꾼 다음에 아 맑은 물에 잠기는 꿈이라 이건 대박이다 해서 바로 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본인이 예지몽 이걸 굉장히 신봉을 하고 있고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야, 이 사람들은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당사자가 무속 이런 쪽에 관심이 겁나게 많구나. 뭔가 좀 이렇게 코드 인사 같은 코드 느낌이 인사네 드네요. 진짜로. 캠코더 인사네. 확실히 좀 비슷한 결이 있긴 있네요. 무속 코드. 야 놀라운데. 아니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좀 조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재밌게 조사를 했는데 총리가 되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조국 정도의 우리 이제 국민의 눈높이가 다 그렇게 높아졌잖아요. 한덕수가 지금 아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팔 게 없어서 그런데 그렇다면 본인의 중학교 때 일기장부터 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총리를 뽑는 건데. 그러니까 그 한덕수 부인도 정경심 교수 털듯이 털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제 하나씩 털어드릴게요. 벌써 제보가 몇 개 왔어 나한테. 그거는 이제 검증을 좀 해봐야 되니까 어찌됐건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한덕수 자체가 아까 말한 그 뭐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장도 안 갔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저건 인성이 잘못됐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수임료 18억씩 받고 이러는 거는 그 자체로 결격 사유라니까요. 그 전에 그런 일을 원래 했던 사람을 능력이 있어서 스카우트해서 국무총리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국무총리라는 걸 하게 되면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의 정보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로펌 들어가가지고 4년에 18억. 이 돈 벌었다는 것 자체가 결격이라고. 요거를 지금 저쪽에 있는 무슨 프레임 짜는 사람들은 야, 뭐 능력에서 돈 버는 게 뭐 잘못된 거냐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공직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년간 18억, 그러니까 월로 환산하면 월에 한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자를 또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장관만 해도 로펌에서 데려갈 때 월 7천, 8천 주는 건 보통이다. 그래서 3천, 4천 정도 받은 거는 사실 오히려 적게 받은 거지. 그걸 어떻게 뭐 잘못됐다고 볼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2천만 원만 받았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왜 로펌에서 변호사도 아닌 사람을 법률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왜 데려갔냐고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그 예우 차원에서 했을까요? 김현장이라는 곳이 그 자기 고객한테 그 A4 용지 출력한 장수만큼 계산해서 돈을 받아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돈 3,500만 원을 주면서 일을 안 시켰을까요? 그러니까 18억을 준 만큼 그 이상의 그렇죠. 이득을 가져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단 증식, 위장 전입, 영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이 수익을 다 세금을 신고를 했을까부터 한번 검증해 보는 거고, 불법적 재산 증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상 불법이거든요. 일부 이제 검찰이나 뭐 판사 출신들에 대해 한정해서는 공식적으로는 뭐 전관예우를 못하게끔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통틀어서 인사 검증에 결격 사유가 안 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걸 떠나서 국무총리이던 자가 고문료 명목으로 사기업인 김앤장에서 18억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 대상에 보다 훨씬 앞서는 행위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 불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거죠. 특히나 이제 업무상 알게 된 자기의 어떤 업무상 그 비밀, 그 특정한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건 사실 그 업계에서 퇴출 사유가 될 정도로 굉장히 비도덕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공직자 윤리법에 의하면 고위공무원의 경우 퇴직 이후 3년간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전직 장관들이 이제 유력한 인물들이 3년 취업 안 되는 거를 계산해가지고 3년 후에 이미 대형 로펌들이랑 그걸 하기로 기각법까지 다 다 받는구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걸 없애야지 법으로. 법도 만들어야 되고 요거는 3년간 그- 아니고 한 10년간 못하게 해야 될 것 그냥 같아요. 결격사유고요. 뭐 론스타 관련한 뭐 미국 청문회에 뭐 한덕수가 증인으로 출석한 적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아마 국부 유출 뭐 팔아먹는 거 저축은행 난리박에 만든 책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기득권들의 정말 제대로 된 바지 그러니까 이미지는 되게 좋은데 사실상 알고 보면 그 기득권을 공고화시키는데 도구로 쓰인 자. 난 최소한 김앤장 출신은 공직 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일본 측 강제징용 대리인, 론스타 팔아먹는 론스타 대리인, 그러니까 외환은행 팔아먹는 론스타 대리인 이런 짓 하고 있는 회사가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다시 국무총리가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 그렇게 보고요. 자 어쨌건 한덕수에 대해서는 막말할 때까지 한번 때려볼라. 조국 장관식으로 한번 털어보자고 이제부터.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걸 이렇게 잘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명분이 너무나 분명하게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걸 그 어떤 윤석열 당선자가 정확하게 사과를 하든지 뭐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딜이 돼야지 이거 국정에 협조한다는 명분으로 어우. 또 이렇게 통과시켜 주는 건 이렇게 절대 안 치명적인 됩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데 예. 이거 낭만 못 시키면 예. 안 되죠. 네. 자, 한덕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덕수 등의 인사검증은 딱 조국만큼만